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서양 윤리에 접근 나머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부터 시작할 텐데요. 어제 2학년 한 학생이 저한테 인증을 보냈어요. 퀴즈 8문제를 냈는데 자기 다 맞았다고 칭찬해달라고 그래서 칭찬해줬거든요. 예, 뭔가 피드백이 없어서 약간 좀 힘든 점도 있어요. 음, 재미는 있는지, 뭐 원래 제가 좀 수업이 재미없는 편이긴 하지만 또 여러분이 잘 듣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면이 좀 깝깝하다고 생각했고요. 사실은 제가 이거 OBS로 지금 찍고 있는 건데 저는 트위치나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해볼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의견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다음 주도 어차피 싸강 해야 되니까 우리 한번 라이브로 수업해보는 건 어떤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 들으신 분들은 반응 한 번씩만 주세요. 무슨 식으로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윤리화 사상하고 생활과 윤리 수업은 사실 제 페이스북 아니 제 유튜브에 전체 공개로 올리고 있는데 저작권 문제 크게 사실 구애 안 받기 때문에 거의 다 제가 제작한 거라서 뭐 근데 가끔 이제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하신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저는 뭐 강요드리진 않아요. 예. 근데 이걸 막상 시작해 보니까 온라인 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한번 이제 관련된 참고 자료나 컨텐츠를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같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번 시간 공리주의 어떤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사점 줄 건가 얘기할 거겠죠. 당연히 저번 시간에 계속 그래 왔으니까. 공리주의의 일반적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공리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겠죠? 공리란 이익, 쓸모, 유용성, 쾌감이란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리주의를 쾌락주의적 성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쾌락주의라고 해가지고 뭐 좀 방탕한 애들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를 그냥 긍정한다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하면 기분 좋아질 수 있죠. 나 뿌듯할 수 있어요. 난 좋은 사람이구나. 그거를 칸트는 경향성에 빠지는 걸로 경계하는데 그건 칸트가 정말 엄격하게 그 도덕의 근원을 예외 없이 성립할 수 있도록 좀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감정들을 외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공리주의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쾌락과 행복이 산출되느냐, 나왔느냐에 주목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론적 성격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리주의자들은 이 공리를 추구한다는 원칙도 역시 칸트처럼 일종의 보편타당한 원리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윤리의 성격이 있어요. 이게 보편윤리의 성격이 있어? 칸트랑 너무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도덕적 입장으로 봤을 때, 도덕적 태도라고 봤을 때 공리를 언제나 중요한 도덕적 행동의 근거나 원리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보편윤리의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세 가지 특징, 쾌락주의적, 결과론적, 보편윤리적 성격이 있다는 거. 요 정도 하면 사실은 공리주의를 우리가 거의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리주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분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쾌락의 종류에 따른 질적 차이 인정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양적 공리주의는 그걸 부정합니다. 쾌락은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쉽게 말해서 웹툰을 본 거랑 괴테의 소설을 본 거랑 똑같은 쾌락입니다. 개콘을 본 것도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관람한 것도 똑같은 거다. 그리고 그걸 긍정하는 입장, 질적 공리주의라고 하죠. 쾌락은 종류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라면 끓여 먹는 거랑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제대로 차린 밥을 먹는 거는 양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질이 다르다라고 다른 종류의 쾌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과 계산의 단위를 개별 행위에 한정지어서 할 건지 아니면 그 행위들을 묶어서 규칙으로 볼 건지에 따라서도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 예.
양적 공리주의부터 살펴볼게요. 자, 벤담을 우리가 대표자로 꼽고 있습니다. 이분이 모토는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리는 공리주의자들 다 똑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쾌락이 선이고 고통은 악이에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만 사회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개인적인 쾌락을 여기에 좀 조화를 시켜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까요. 나만 행복한 거가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행복을, 그러니까 쾌락을 다 올릴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예, 여러분 윤리사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쾌락이 모두 한 가지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양적 차이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 쾌락이 종류가 다르면요. 어떤 쾌락은 0.7을 가중해야 되는지, 쾌락은 1.5를 곱해서 가중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실제로 뭐 쾌락이 다 똑같아도 양을 재는 것도 어려운데 질이 다르면 얼마나 이야기하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쾌나 불쾌로만 다가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선상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예. 근데 이제 비교하는 기준이 사실은 7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7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세한 거는 윤사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분은 외적 제재, 법률적 제재를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걸 사람들이 회피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강제성을 띈 그런 법률로 제어하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해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질적 공리주의 살펴볼게요. 질적 공리주의 대표자는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예, 벤담의 친구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밀의 아버지가 제임스 밀이 벤담의 아주 친한 친구였다고 알려져 있죠. 예, 이분도 벤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공리주의를 계승했지만 조금 이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예, 삶의 궁극적 목적이 행복이라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하는, 그러니까 많게 해주는 그런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대신에 쾌락의 종류가 있는데 그게 양만 다른 게 아니라 질도 차이가 있다라고만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쾌락이 질적 차이가 없다고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쾌락을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다 경험해 본 사람, 그리고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쾌락을 비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러면 뭐 쾌락주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의 비교 기준은 그러면 경험적이지 않은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비난 혹은 비판의 지점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상식선에서 바라봤을 때 쾌락이 모두 한 종류라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쾌락이 종류가 다르고,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얘기 뭐 라면 끓여 먹는 거랑 볶음밥 볶아 먹는 거랑 어떤 잘 차린 밥 한 끼를 대접받는 거랑 사실 같은 쾌락이 아니라고, 그게 양뿐만 아니라 어떤 퀄리티의 차이를 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사람이 내적으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가 둘 다 작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양심의 중요성 그리고 이타심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공리주의가 물론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상이에요. 하지만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의 이익,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익에 개인적인 이익과 사회적인 이익이 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역시 하나의 윤리사상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그 사회의 모습이 뭐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사회의 모습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공리주의자들이 쾌락주의자라고 해가지고 타락한 사회를 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위공리주의는요, 윤리적 의사결정의 단위를 하나의 행위, 한 행위의 결과로 놓고 판단해보자라고 하는 입장이죠. 예, 매번 계산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규칙공리주의를 요구하죠. 그 이제 언제까지를 결과로 볼 거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우리가 결정을 내렸을 때 단기적으로는 좋은 일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쁜 일일 수가 있어요. 인생지사 세용지마의 그 고사성어에 나오는 어르신 그 말 한 마리 사가지고 인생이 아들의 인생과 본인의 인생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평가라고 하는 것이 장단기로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서 증명된 것들 이를테면 거짓말 치지 말고 정직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행동 규칙들을 봐라. 이 인류 역사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것들로 다 검증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준을 어떤 행위에 적용하는 그런 규칙의 결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좀 편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입장이 규칙 공리주의가 되겠습니다. 예. 예, 공리주의의 장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리주의가 되게 이제 어떤 데 쓰이냐면요. 비용 대비 혜택을 분석하는 그런 일에 많이 쓰이는데 이거 언제 하냐? 우리가 사실 살면서 굉장히 많이 거 가성비 따질 때. 예, 예상되는 비용과 혜택의 비율을 따져서 의사결정 수립하는데요. 이게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특히 뭐 지역 개발이라든지 공공 정책 세울 땐 정말 중요하죠. 여러 사람의 세금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효용과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칸트랑 비교했을 때 제가 저번 시간 슬라이드에는 분명히 명시해서 넣지 않았는데요. 칸트 윤리는 그래서 이제 과제로 넣었죠.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라는 게 원칙만 있지 구체적인 행동 원칙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를 놓고 비교하면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공리주의가 또 가지고 있는 칸트나 이제 의무론에 비해서 중요한 장점은 방금 얘기했듯이 구체적이고 어떤 실질적인 지침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공리주의가 제가 이제 아까도 강조했지만 개인만 행복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익과 공익의 조화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칸트는 또 이게 잘 없는 게 이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려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사익이고 뭐 공익이고 간에 칸트는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게 무엇인가를 따져보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칙이 되겠고요. 이제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거짓말은 나쁜 건데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화이트 라이스라고 하죠. 예, 착한 거짓말 할 수 있죠. 그리고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비용 편익 따지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근데 이제 어떤 한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면적 동기를 좀 소홀히 여긴다. 그렇잖아요. 칸트가 항상 경계하는 게 사람을 대상화하고 수단화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바로 그런 위험성이 여기에는 내재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실 진짜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요거예요. 소수의 권리 침해할 수 있는 문제. 왜 그러냐면 이를테면 그 우리가 장기 이식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장기 이식을 하면요 한 사람의 목숨으로 죽게 생긴 여러 사람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장기를 기증받는데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기증받는데 만약에 사냥을 통해서 장기를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명이 6명, 7명을 살리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1대 7이네? 이득이네? 라고 생각해도 과연 좋은 건가? 이제 그러니까 공리주의에서 지금 말한 원칙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그런 이제 역설적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우리가 최대 다수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선을 긋고 최대 다수라고 할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집단 이기주의나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내재돼 있다는 점을 한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쉬었다가 더 윤리 그리고 도덕과학적 접근을 보겠습니다. 수고했어요.